저는 인피닉에서 왔고요. 인피닉의 전장검증사업본부라는 사업본부에서 전장 2그룹을 총괄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지만 김천섭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할 강의 내용은 회사 소개,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어떻게 현업에서 적용하는지, 그리고 AI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프트웨어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이렇게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약간 의구심을 들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보시는 모든 것들,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자동차, TV,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모두 되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모든 이슈들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도 과거에는 이런 구조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구조가 워낙에 복잡해지다 보니 새로운 유형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품질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2004년도 소프트웨어 규모는 약 0.5GB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때도 역시 소프트웨어 문제의 원인율이 약 36% 정도 할당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약 6년 후인 2010년도 소프트웨어 규모는 약 1.5GB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차에서 고장 발생률이 약 50% 정도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약 4GB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기능들이 많아요. 저는 전장검증 사업본부인데도 제가 모르는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자동차에서는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결제도 할 수 있고요. 자동차에서 내 집에 있는 보일러도 켤 수 있고 에어컨도 켤 수 있어요. 가스 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탔을 때 날씨를 알려주고 안부를 물어줘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팅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사례 기반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2007년도에 오클라호마주에서 캠리 모델이 급발진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하고 동승자 2명이 모두 사망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도요타에서는 이거는 운전미숙이다. 그리고 운전미숙 또는 운전석에 있는 그 발매트가 그 악셀을 접촉이 있어가지고 급발진이 된 거다. 조작이 좀 불가능했었던 거다. 이렇게 좀 자기네들의 주장을 좀 어필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소송 중이었었고요. 그때는 도요타 너네들 말이 맞나? 약간 갸우뚱했던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에서는 1차적으로 전체 차량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하게 되고요. 리콜한 차량들은 뭐 발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재작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번 소송에서 좀 본격화하게 좀 진행됐던 사건이 2009년 8월 28일 날 렉서스가 이제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가 있는데요. 이때는 가족 4명이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왜 소송을 좀 많이 불을 지폈냐면 이 사고를 낸 사람이 고속도로 순찰대원 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운전은 베테랑이죠. 운전은 베테랑이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튜브에서 핫하게 검색이 될 정도로 되게 핫한 영상이고요. 이 운전자가 내 차가 이상하다 라고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했을 때 그 당시에 상황들이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촬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음성 녹음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내 차가 조작이 안 된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고의 순간이 오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번 이제 소송에서 도요타는 이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급발진의 원인은 ETCS라는 전자제어 스트롤 시스템의 결함인 것을 밝혀졌고요.
이건 스택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해서 메모리 보호 기능이 밑에 합체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2014년도에 약 12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2,800억 정도를 이제 벌금으로 내는 걸 합의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나사도 역시 개입을 해서 원인을 찾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다음 사건은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 났던 건데, 테라25라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 중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방사선으로 인한 사후 후유증을 좀 겪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원인은 소프트웨어 결함이었는데, 요 제작했던 회사에서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전 모델인 테락 20이라는 방사선 치료 기기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방사선 치료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사용자들의 사용성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없어 보였던 거죠. 근데 이 녀석을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한 테락 25로 이제 집어넣으면서 거기에서 8비트 변수의 최대값을 넣는 연산 수행이 산술렁침이 발생해서 방사선을 만약에 1을 줘야 되는데 4, 5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다 피폭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원인은 개발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지성, 그리고 낮은 사용성, 부정확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한다 하면 하드웨어가 변경되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재사용한다. 그럼 당연히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죠. 하드웨어하고의 호환성 역시 소프트웨어하고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소프트웨어는 혼자 움직이진 않잖아요. 하드웨어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둘의 호환성을 체크하지 않았던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로켓이 30초 만에 공중폭파돼서 약 5천억 원이 손실됐던 사건인데요. 이거는 유럽 우주기구에서 만든 아리안 5호 발사가 30분 만에 공중폭파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이고 약 70억 달러 정도 손실이 있고요. 이 로켓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개발사에서는 엄청나게 고생해서 만들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이 녀석이 단 30초 만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도 역시 소프트웨어 문제였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리안 4호에서 사용하던 항법 패키지를 재사용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환성 테스트에 대한 부재죠. 하드웨어가 업데이트되면 그거에 대한 호환성 테스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64비트의 실수값을 16비트 정수로 변환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16비트 점수를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이 32,676보다 큰 수여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작이 불가능 폭발하게 된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때 당시에 소프트웨어 테스팅만 더 확실하게 했었으면 10년의 개발 물거품이 되지는 않겠죠. 지금쯤이면 요 로켓 우주에 나가 있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기반 사고 사례랑 그 다음에 테스팅이 왜 필요한지 이런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왜 테스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이나 살충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테스팅을 진행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냐?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스크도 감소할 수 있겠죠.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인명사고고요. 하나는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당연히 시간적인 부분도 리스크에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는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인명과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품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스팅으로 인해서 품질을 올려주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이 전체적으로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계약 또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를 합니다. 지금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을 하게 되면 계약 및 법적 준수사항이 있어요. 자동차로 다시 얘기를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전이죠, 안전. 안전이어서 자동차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하드웨어를 개발할 때는 안전 관련된 ISO 26266이라는 녀석이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녀석이 들어가면
이 녀석이 들어간 개발품에 대한 프로세스라든가 이거에 대한 산출물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제대로 작성이 돼 있어야 되고요. 결과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 표준 준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자동차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전장사업본부니까. 사업 표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냐, 오토사라는 게 있어요. 오토사도 역시 방금 전에 말씀했던 ISO 2616처럼 프로세스의 한 가지이고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프로세스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대로 개발이 돼 있어야지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제품을 양산을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도장을 하나 찍습니다. 이거 문제 없어. 이거는 뭐 100% 중에 90% 정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인증을 해주게 되면 이것도 역시 양산하고 추후에 제품의 이제 품질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뭐 K마크 같은 거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안정감이 있잖아요. 내가 제품을 샀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그랬을 때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K마크 하나만 붙어 있어도 이거는 인증이 된 거구나. 이렇게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 획득.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아요. 나 이거 검증했어 라고 인증을 하나 찍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죠. 내가 판매자 입장에서. 품질의 리스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정의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수동이나 자동으로 시스템을 시험 작동하고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양서 기반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명세화된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상된 결과와 실제 결과에 대한 차이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눌렀을 때 저 문을 당겼을 때 문은 당연히 내 몸 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문을 당겼는데 밖으로 나가네? 이런 것들도 역시 결함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실행하고 그 결과가 올바른지 여부 판단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기대 수준과 요구사항에 맞게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테스팅 업체에 들어온 신규 인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테스팅이란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검정색 글씨를 좀 크게 써놓은 거 보이시죠? 굵게 해놓은 거. 테스트 실행. 저 실행 부분만 정말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것은 또 테스팅 계획도 세우고 문서 리뷰도 하고 테스트 조건도 설정하고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결과 분석하고 레포팅하고 이 모든 프로세스 자체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아까 전부터 계속 명시해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구사항이 충족한지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요구사항이 충족한지 여부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의뢰자예요. 제가 의뢰자고 나는 지금 이 마이크에서 소리 나는 거, 이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마이크를 지금 의뢰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개발자 손에 갔다가 왔는데 마이크가 막 탁상에서 이렇게 서 있고 말도 안 되게 돼 있고 아니면은 귀에 걸치거나 막 이런 요구하지도 않았던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테스트를 하나만 안 하죠. 이 제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지 않았던 제품이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함이 발견되는지 또는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지만 메모리 사용량이라든가 그리고 신뢰성, 성능, 보안, 사용성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아까 뭐 사례 쪽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공통화된 플랫폼을 만들었다 했는데 다른 제품에 갔을 때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트 정의 중에 7가지 기본 원칙인데요.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든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나오던 친구였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검증 업으로 삼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역시 이 녀석들은 이제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녀석들이에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라고 해요. 되게 이상하죠. 억양이 이상하죠. 결함이 있다라는 걸 밝혀야 돼요. 없는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밝혀야 되는 활동입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결함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것과 얘는 분명 문제 있어. 얘는 무조건 문제 있어. 나는 못 믿어. 라고 테스트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결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결함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나오면 오케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결함이 있담을 존재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결함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한 테스팅.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무한값이 있어요. 뭐 무한 조건이라든가 무한 반복이라든가 무한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테스팅이 불가능합니다. 이 무한한 수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면 정말 무한한 시간을 들여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완벽한 테스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무한한 시간을 들일 수 없죠. 그리고 원리 3번,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되어야 된다. 원리 테스팅인데요.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코드 값을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비용만 드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코딩을 시작할 때 단일 코딩을 만들었어요. 머지하기 전이라고 쳐요. 머지하기 전이면 이 단일 코딩에 대한 코딩된 이 코드 값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고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 녀석들이 머지되고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하다 보면 이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지 여부를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검증하는 인원들을 들여야 되고 검토하는 인원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뭐 비용 드는 게 많겠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검증하는 영역도 역시 되게 포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 결함 집중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함이 집중될 수 있는 모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기능들. 이제 막 세상에 처음 생긴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액정이 접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창 뭐 액정도 접히고 LG전자 비운의 핸드폰인 뭐 롤러블 같은 경우에는 막 미끄러지죠. 막 확대되고 막 이러죠. 스크린 자체가. 이런 것들, 이런 신기능들이 나올 때 결함이 그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드를 수정한 곳 또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코드 값을 집어넣은 것들, 가장 많이 건든 것, 이런 곳들에서 결함이 집중되고 있어요. 다음 5월입니다. 살충제 패러독스인데요. 살충제 패러독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테스트를 계속 하다 보면 그곳에서 결함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말해요.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 검증 업무를 하다 보면 테스트 케이스를 항상 만드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이 끝날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돌리게 되면 이 테스트 케이스는 검출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 케이스를 아무리 돌려도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이상해요. 테스트 케이스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약 47,000개 정도 되는 테스트 케이스 하나를 쓰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개발 초기인 1년 전부터 여태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특히 웃긴 거는 고객사에서는 이 녀석에 대한 성적서를 요구를 해요. 그 우리는 검증을 해도 이슈가 나오지도 않고 결함도 안 나오는 것들을 성적서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 인원 중에 10분의 1 정도의 인원만 그쪽에 할애해서 성적서용으로 그냥 TC를 돌리고요. 기계적으로. 나머지 인원들은 결함을 발췌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냐면 살충제 패러독스 요 원리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원리는 정황에 의존적이다. 정황에 의존적이다라는 거는 요것도 약간 애매한 내용인데요. 정황에 의존적이다. 만약에 아까 전에 요구사항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 마이크를 기역자로 꺾이는 마이크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이걸 원해. 고객사는 이걸 되게 원하고 있어. 근데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네.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건가요? 이 소프트웨어? 아니죠. 이 고객사는 이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문제가 없어도 이 친구는 못 쓰는 소프트웨어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황에 의존적이다라는 얘기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7번째 원리, 오류 부재 궤변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황 의존적이다라는 오류 부재 였고요. 네. 네, 죄송해요.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방법 부분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확인 작업, 하나는 검증 작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확인은 지금 내가 평가하고 있는 녀석이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검증 단계는 이게 진짜로 원하는 건가? 우리가 만든 핸드폰이 고객이 원하는 건가? 사용자가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 검증하게 되는 단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요구사항과 실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좀 괴리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진정 원했던 거는 요 가운데에 있는 요거를 원했어요. 요거. 근데 개발자들이 개발을 했는데 요걸로 개발을 했네. 우리 검증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객사가 원했던 거는 요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제대로 요구되어 있는 것들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지를 테스트하는 것들 모두 이 테스팅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V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발 단계와 테스팅 단계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맞는지는 인수 테스팅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설계가 맞는지는 시스템 테스팅, 상세 설계는 통합 테스팅, 구현 단계에서는 단위 테스팅으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과적인 테스트가 뭘까요? 효과적인 테스트는 계획하거나 원했던 테스트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테스트는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테스트, 원했던 결과를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내가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업에서 쓰고 있는 TC가 47,000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TC를 모두 수행하냐, 성적서를 내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47,000개를 활동을 하려면 저희가 대충 퍼포먼스를 따져보니까 15명의 인원이 약 2달간 진행을 해야 되는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뭐 자동화를 도입하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효율적인 테스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적서를 위한 테스트가 아닌 저희는 정말로 품질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활동으로 인원의 10분의 1 정도는 테스트 케이스에 좀 투입을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 다른 에듀 테스트라든가 또 기타 테스트 그쪽에 투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효율적인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결함을 발견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아까 전에 그 기본 원칙 7가지 원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결함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테스트할 때는 이제 시간하고 비용, 뭐 인력 정의 부분들이 전부 다 한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테스팅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테스트하려면 테스트 기법 및 커버리지, 도메인 지식들, 경험들이 좀 뛰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테스트하려면 테스트 자동화를 도입하든가 테스트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들이 만났을 때 가장 훌륭한 테스트를 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다 맞았을 때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나는 효율적인 테스트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리스크 기반 테스팅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을 했을 때 리스크가 가장 큰지, 어떤 걸 했을 때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테스팅을 하면 좋겠죠. 자, 테스팅 방법 중에 이 표도 굉장히 유명한 표 중에 하나예요. 지금 되게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고 테스팅 할 수 있는 인력도 엄청나게 풍부하고 자원도 되게 풍부해. 그럼 이런 거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네 가지 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검증하면 돼요. 근데 정말로 시간도 촉박하고 어떤 거를 검증해야 되는지 모를 때 리스크가 가장 큰 게 어느 부분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가장 큰 거는 발생 빈도하고 발생 강도, 이 두 가지로 좀 나열이 되고 있어요.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발생 강도가 가장 높은 이 부분은 가장 첫 번째로 검증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더블 클릭, 네, 올릴게요. 죄송해요. 터치를 하면 눌리는군요. 잘 몰랐습니다. 네, 이 영역이 테스트할 때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럼 이슈로 봅시다. 이슈로. 내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어. 근데 핸드폰을 만졌는데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 간헐적으로 이 전원이 안 꺼지네? 그럼 간헐적으로 10번 중에 몇 번 정도 꺼지냐? 10번 했는데 한 번 정도 제한이 됐다 하면 발생 빈도가 여기 있겠죠? 근데 폰이 안 꺼져. 엄청나게 크리티컬하죠?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빈도하고 그 이슈에 대한 크리티컬 여부, 강도 여부를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이슈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을 때 해당 영역에 가장 많은 저희는 이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 기능들을 가장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이 부분에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고 그 부분만 먼저 치고 나머지 요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발생 빈도가 가장 크고 그나마 강도가 낮은 것, 이것들이 두 번째 검증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이 사용자들 손에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쵸? 근데 이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너무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 그럼 당연히 클레임이 오겠죠. 근데 강도가 큰 게 한두 번씩 있어. 클레임은 있겠는데 건수로 차이면 얼마 없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건수가 몇 개 없는데 되게 크리티컬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이 제품은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이 제품 누가 개발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거 한 개 딱 터졌어. 그런 것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일상적인 이슈, 발생 빈도도 작고 강도도 엄청 약한 것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제 핸드폰을 막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한 10번 중에 한 번 정도 화면이 약간 검해지네? 화면이 약간 검해졌어요. 그럼 화면을 이렇게 올리겠죠. 웬만한 사용자들은. 이런 것들은 발생 강도도 낮고 제한 빈도도 낮은 것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력과 자원이 풍부하다면 검증해도 되는 영역, 만약에 시간과 자원과 인력이 풍부하지 않다면 제껴놔도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검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들이에요. 저희 이 기법들 중에서는 정말로 현업에서 쓰고 있는 기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론상에서만 만나봤던 기법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해서 약 15년 차 접어들고 있어요. 15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녀석들 중에 안 써본 게 태반입니다. 정말로 쓰는 것들과 안 쓰는 것들 구분도 해드릴게요. 아까 잠깐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터치를 막 이렇게 하다가 페이지 막 넘어가가지고
잠깐 보이긴 했는데 아무튼 쭉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 첫 번째는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입니다. 주어진 명세에 빠뜨리지 않고 테스트하는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명세서, 요구사항, SRS 문서, 사양서 다 문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가장 중요한 녀석이에요. 당연히 실제 업무에서도 쓰고 있죠. 명세 기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명세를 빠뜨리지 않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일단 명세서를 받았어. 이 명세서를 분석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검증해도 되는지, 어떤 부분은 검증 안 해도 되는 영역인지 이 부분을 분리를 하고 테스트 케이스로 쭉 작성을 해요. 근데 특이 케이스가 있어요. 프로젝트마다 좀 다른데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명세서 자체를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어떤 명세서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요. 만약에 동작 사양이라든가 GUI 사양서 이렇게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어요. 만약에 GUI 사양서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봐야 되는 명세이기 때문에 그 녀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 명세서를 테스트 케이스로 접목시켜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동작 사양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극소수긴 한데 사양서를 그대로 베껴서 쓰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사양서를 따로 명시를 해줘서 테스트 케이스를 제작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코드 기반 테스트 기법입니다.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코드 중심으로 테스트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화이트박스 테스트 쪽에 속해 있겠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와 같이 옆에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테스터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저희는 이제 부서로 따지면 QE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QE라는 부서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선행 검증을 합니다. 개발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쭈루루루 요 사무실에 있다고 쳐요. 이 개발자들은 다 똑같이 개발을 해서 똑같이 뭐 펌웨어를 내건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러지는 않고요. 누구는 여기 만들고 누구는 여기 만들고 누구는 여기 만들고 이걸 전부 다 통합해서 머지를 하게 됩니다. 머지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 머지하기 전에 각 항목별로 개발했던 부분을 QE에서 선행 검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어. 우리는 문제 없어. 패스. 그럼 1번 개발자는 패스해서 머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류 기반 테스트 기법. 과거에 발생된 오류 타입을 근거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여기 아까 전에 사고 사례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번에 그냥 통짜로 다 써버렸어 라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오류 기반 테스트만 그 친구들이 진행해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류 기반 테스트란 이전에 나왔던 이슈들을 모두 한데 모읍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장애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 라고 사례를 다 모으고 이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테스트할지 좀 고민을 하겠죠. 리더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지 아니면 애독 테스트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테스트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태 기반 테스트 기법입니다. 상태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대상화하는 시험 기법이고요. 요거는 뭐 yes를 누르면 yes라는 게 띄워지고요. 뭐 이런 것들 요런 상태가 변경되는 상태 기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자판기를 가장 많이 해요. 자판기는 돈 집어넣고 음료를 A라는 음료를 뽑았을 때 A라는 음료가 나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태 기반 테스트 기법을 활용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 기반의 테스트 기법, 클래스 단위의 테스트 기법이에요. 캡슐화, 상속, 다양성. 만약에 여기 지금 개발자 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그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코드 같은 것들을 캡슐화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컴포넌트 기반 테스트 기법. 이것도 역시 QE가 하던 선행 검증하고 약간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들이 개발자들이 하나씩 만들어놨던 그 단위의 그 개발했던 항목들을 검증하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최소 단위로 쭉 분리돼서 최상단에서 테스팅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화이트박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기법들 중에서 현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두 가지, 그 두 가지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명세 기반 테스트하고 오류 기반 테스트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명세 기반 테스트는 아까 좀더 계속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사양서를 받고 그 사양서대로 움직이는지 보는 겁니다. 저희는 사양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받고 있어요. 동작 사양서, UI 사양서, 그다음에 UX 사양서 이렇게 세 가지를 받고 있고요. 동작 사양서는 말 그대로 동작이 이거는 A는 B로 가야 돼, B는 C로 가야 돼, C는 다시 A로 가야 돼. 이런 동작들을 나열해 놓은 사양서가 동작 사양서고요. UI 사양서는 GUI 사양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GUI 사양서는 뭐냐면 이 폰트 크기가 몇이 돼야 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 몇 센치 정도 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GUI 사양서입니다. 그리고 UX 사양서는 약간 동작하는 것들이 전부 다 플로우 차트 같은 형태로 이렇게 약간 흘러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양서 자체가. A를 눌렀을 때 B로 가야 되고 B에는 문구가 이게 떠야 돼 라는 것들을 약간 그래픽화 시켜서 나타낸 사양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명세 기반 테스트 할 때는 그 세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는 검증을 하고 있고요. 동작 사양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사양서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저희 프로젝트입니다. 그 이전 프로젝트에서는 안 그랬어요.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가장 효율적이지, 제3자가 봐도 누구나 돌릴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지 라는 고민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컨셉을 먼저 짜겠죠. 컨셉 잡고 난 다음에 사양을 어떻게 집어넣고 인풋과 어떻게 넣고 뭐 익스펙트 리절트는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쭈루루룩 나래비를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명세서를 그대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당시에는 이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우린 빠르게 여기 투입돼서 빠르게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양서를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사양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례 1번 뭐가 나와 있다, 2번 뭐가 나와 있다, 3번 무슨 기능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차례 1번, 2번 이렇게 쓸모없는 녀석들은 테스트 불필요라고 X를 쳐버렸어요. 이쪽 열에 사양서는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이쪽 열에 X를 친 녀석들은 검증하지 않고 동그라미 친 녀석들만 검증할 수 있게 테스트 케이스를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테스트 케이스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47,000여 건 정도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양서를 그대로 집어넣어서예요. GUI 사양서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사양서를 그대로 넣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양서를 눈으로 봐야지 이 녀석이 패스인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 파일을 보면 스크린샷을 띄워놓고 얘가 맞는지 보시오예요. 그럼 얘가 맞는지 보고 패스 페이를 치게 돼 있어요. 얘가 맞는지 보고 패스 페이를 치는 거. 그러면 제3자 누구 나와도 여기 계신 분들 누구 나와도 그걸 봤을 때 테스트 케이스를 돌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UX 사양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복값들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면서 UX 사양서를 참조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는 참고 문서 부분에 UX 사양서들이 모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는 총 3가지의 검증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류 기반 테스트 기법.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군은 표준형 6세대입니다. 표준형 6세대.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듣기엔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6세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저희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에서 순정랩이라고 부르는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의 UI라든가 기능적인 부분들이 갑자기 한 단계 뛰어넘게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6세대라는 녀석은 어떤 거에 기반으로 만들어졌냐면 제네시스, DH 제네시스 아시죠? DH 제네시스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표준형입니다. 표준형과 고급형 두 가지를 나눠지는데 고급형은 제네시스급, 표준형은 그 외에 그랜저 밑에 급까지 다
모닝부터 코나, 그랜저, 뭐 스타렉스 뭐 다 있습니다. 이게 표준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급형에서 하고 있던 그 UI라든가 기능들이 전부 다 표준형 6세대에 다 때려 박게 됩니다. 때려 박으면서 여기다 추가 기능들이 다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게 현재 나와 있는 자동차 AVN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고급형하고 표준형 두 가지의 플랫폼을 봐도 어떤 게 고급형인지 어떤 게 표준형인지 모를 정도로 아리까리합니다. 큰 차이점은 고급형에는 후석이 있죠. 후석 모니터하고 후석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표준형에는 후석 기능들이 되게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 후석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모드가 있다던가 이 정도로 되게 다이어트가 되어 있는데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후석에서 내비도 찍을 수 있고 영상도 보고 뭐 블루투스도 따로 연결하고 통화도 따로 하고 이런 게 다 됩니다. 개별적으로 돼 있어서. 아무튼 오리 기반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이전 플랫폼에서 사용했던 문제점들, 이전 플랫폼에서 사용했던 TC 이런 것들을 다 불러오게 돼요. 그리고 이 녀석들로 검증을 하는 이제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오리 기반 테스트를 저희가 현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가장 효과적,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정보가 가장 필요하죠. 정보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쭈루루루루루 있죠. 프로젝트 계획서, 요구사항 명세서, 디자인 명세서, 테스트 계획서, 각종 문서. 이 모든 문서들을 전부 다 참조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로 명세기반 테스트 케이스를 제작하던 아니면 내가 리더인데 나는 테스트 케이스 말고 다른 걸로 하고 싶어 하면 그런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 쭉 프로젝트 계획서 및 뭐 각종 문서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것들은 전부 다 이제 사양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검증할 때 필요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일정을 세우거나 환경을 구성할 때 필요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데 나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인원들을, 어떤 등급의 인원들을 몇 명을 투입해서 언제까지 이걸 끝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문서라고 보면 돼요. 자, 테스트의 절차입니다. 테스트는 대상 파악 및 범위 결정을 처음에 하게 돼 있어요. 테스트 대상의 뭐 특징 및 뭐 설치 환경 같은 것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몇 명이 투입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 플랜 같은 경우를 보시고 이게 언제까지 개발 일정이 있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1년 단위라고 하면 분기별로 차수를 나눠서 여기선 기능을 보고 여기선 뭘 보고 여기는 뭘 보고 이런 플랜을 세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테스트를 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무조건 차수를 나누셔야 돼요. 차수를 안 나누면 되게 이상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 우리는 기능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갑자기 복합 테스트를 하고 있고, 복합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기능과 기능의 복합 검증입니다. 복합 테스트를 하고 있고 사용자 평가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얼토당토하는 평가를 하게 되면 문제는 많이 나오지만 개선되는데 시일은 좀 많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차수별로 뭐 테스트 계획을 세우고 범위를 좀 다르게, 그리고 설치 환경 및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테스트 범위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스펙 및 GUI 가이드 문서를 활용해서 요구사항 파악을 합니다. 요구사항 파악이라는 것들은 정말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이크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테이블에 있는 마이크를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객사들도 역시 차수별로 어떤 것들이 구현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개발 초기에 1차수, 1차수라고 저희는 지금 EV, DV, 뭐 PV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 차수가 흘러가고 있는데 요거를 1차수, 2차수, 3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양산차수까지. 1차수 때는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구현이 되어 있는지 구현 여부를 보는 차수예요. 2차수 때는 동작을 봅니다. 동작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보고요. 3차수 때는 복합 검증을 봅니다. 그리고 4차수 또는 양산차수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능 검증 중에 누락 부분이 있는지 사이드 이펙트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검증 아이템하고 검증하고 있는 목표를 좀 세우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그 테스트 범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수행 환경 구성권입니다. 여태까지는 계획을 쭉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움직일 때고요. 테스트 수행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등급에 어떤 등급에 어떤 인원이 몇 명이 여기 필요하고, 여기에 테스트를 하려면 나는 사무실을 따로 구해야 되나? PC를 사야 되나? 그럼 장비는 뭐가 있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다음엔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요. 테스트 케이스 작성할 때는 여태까지 쭉 얘기했던 문서, 명세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객사한테 받았던 모든 문서들을 토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 케이스의 난이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테스트에 바로 투입되는지, 아니면 교육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와서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었으면 테스트 케이스는 엄청나게 가벼운데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만드는데 되게 짧은 시간을 소요하고 테스트 케이스 수량도 많이 줄이게 되면, 다이어트를 시키게 되면 교육기관 및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만이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려 대상은 바로 전에 이제 테스트 수행 환경을 구성할 때 어떤 등급의 인원들을 투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좀 바뀌고요. 만약에 초급 인원들, 연구원급 인원들이 많이 투입이 됐다고 보면 테스트 케이스를 좀 많이 좀 힘들더라도 쉽게 제작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쉽게 제작이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힘들게 제작되고 유지 보수도 힘듭니다. 한 번 사양 바뀌면 대책 없습니다. 자, 다음엔 테스트 수행입니다. 테스트 수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케이스 여부, 테스트 케이스 위주로 평가를 진행을 해요. 테스트 케이스 위주로 평가를 하다가 에드욱이라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테스트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테스트 케이스 기반으로 테스트를 수행하다 보면 명세서는 전부 다 커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기본 원칙 중에 살충제 패러독스 있었죠. 테스트 케이스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결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난 똑같은 테스트를 했고 개발자들도 똑같은 개발을 했고 그걸 개선을 해줬으니까. 제가 잡은 모든 이슈는 개발자들이 다 나중에는 개선을 하게 돼 있어요. 테스트 케이스에서 나왔던 이슈들은 거기서 거기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개선했던 항목들도 거기서 거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드욱이라는 테스트가 포함이 되는데, 이 에드욱 테스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사용성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양서에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거 왠지 사용자들이 쓸 것 같아. 이런 것들. 뭐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게요. 스마트폰 전원 버튼 꾹 5초간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이렇게 사양서에 명기가 돼 있다고 쳐요. 근데 나는 좀 특별한 사용자야. 전원 버튼을 연타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번 연타했어요. 전원이 꺼졌어요. 사양서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구현해도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사용성 테스트예요. 약간 악의적인 테스트도 있고요.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걸 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테스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테스트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역시 반복 테스트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동화도 역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 기록. 테스트 수행한 결과를 기록하고 뭐 페일에 대한 디펙을 등록하고 뭐 정리하고 뭐 이런 활동들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다 수행하고 나면 이제 최종 관리자가 이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겠죠. 취합을 하고 난 다음에 레포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난 거에 대해서는 이슈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 회사마다 좀 어떤 툴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다른 툴을 쓸 거예요. 저는 딱 두 가지 툴을 써봤고요. 그 지라라는 툴과 레드마인이라는 툴, 이 두 가지를 썼습니다. 레드마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되게 잘 아실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대중화가 되어 있죠. 레드마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라라는 툴은
대중화는 안 되어 있지만 상당히 편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녀석이 이슈 트래킹 시스템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옵션 값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 값들이 뭐냐면 블로그 형태의 컴플리언스라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업무를 하다가 사양서를 저 친구한테 공유하고 싶어, 또는 요 반에다가 공유하고 싶어 하면 그 블로그 형태의 컴플리언스 페이지를 파고 여기는 사양서 페이지입니다 하면서 차수별로 사양서를 올리면 거기에 권한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정보 공유를 해줄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가 지금은 엑셀로만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 뭐 추가적으로 있는 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엑셀도 쓰고 있고 이 지라라는 사이트에서 있는 TM4J라는 툴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아무튼 각설하고 테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슈 트래킹 시스템인 지라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슈를 제기를 하면 개발자들은 그걸 보고 개선 확인을 시작하겠죠. 이 개선 확인을 할 때 개발자들이 이 개선 확인의 단계를 좀 선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지금 봤어. 인프로그레스를 놨어. 이거를 지금 재원 평가 중이야. 개선 다 했어. 재원 평가 다 했으니까 니는 개선 확인해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리졸브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클로즈 시키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명세서가 없을 때,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요구사항 명세서가 없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죠. 이럴 때는 해당 담당자가 잘못한 거예요. 요구사항 명세서가 없잖아요. 담당자 잘못했어요. 근데 역시 고객사는 갑이죠. 고객사가 원하는데 해줘야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최대한 해당 고객사의 담당자를 귀찮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업무를 받을 때 분명히 고객사하고 미팅을 잡을 거예요. 야, 우리 프로젝트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 당신네들 화이팅입니다. 우리는 A라는 제품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니네 인원 몇 명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니네 제품은 뭔데? 수화기야? 수화기는 버튼이 몇 개 있어. 아래에서 눌러야 돼? 위에서 눌러야 돼? 그리고 뭐 호수는 있는 거야? 호수는 무슨 색이야? 호수는 어떤 재질이야? 이렇게 귀찮게 막 계속 캐물어야 돼요.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시나리오들, 그 정보들을 토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또 작성을 하는 거죠. 이 녀석들을 우리만의 명세화를 시키는 겁니다. 명세가 없을 땐 구두 명세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테스트의 경험 기반으로 테스트 항목 및 범위를 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번 고객사는 소화기를 만드는 친구였고요. 그리고 A라는 테스터라는 친구가 다른 업체에서 소화기 비슷한 것들을 검증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그 프로젝트에 투입을 시킵니다. 투입을 시켜서 여기는 소화기라는 녀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구두로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해 라고 하면 그 테스트는 기존에 했던 그 방식과 기존의 경험들을 토대로 저것을 테스트하는 플랜을 짜게 돼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이럴 때는 해당 테스터가 굉장히 경력도 높아야 되고 경력만 높은다고 될 게 아니고 이제 잘해야 되겠죠. 잘하는 친구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좀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가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